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GS 3기네요. 뭐 사실 2기랑 3기랑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5번 진행할 건데요. 총 5번 하죠. 그 중에 오늘 1회차인데 오늘과 아마 다음 주까지, 오늘과 한 다음 주까지는 무슨 수업 할 거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3기 때 총 3가지 할 건데요. 3기 때 첫 번째가 일단 경영지도사 시험 거 중요한 것들 할 겁니다. 경영 지도사 시험에 있는 내용들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시사 주제 정리할 거고요. 요거 정리할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타강사 모의고사를 한번 전체 정리할 겁니다. 요렇게 3가지 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거 하는데 한 2회차, 요거까지 하는데 한 1회차, 마지막 요거에 2회차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요 정도 될 거예요. 예. 약간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겠으나 요 정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경영 지도사 있는 거 할 겁니다. 그 경영 지도사에 있는 문제를 지금 제가 해설을 다 달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게 책으로 나와서 아마 같이 수업 때 진행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올해는 일단 제가 책까지는 못 낼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해설 달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봐봐요. 경영 지도사는 지금 우리 노무사는 제가 1회차부터 30회차까지 전회차를 다 해설했거든요. 근데 경영지도사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지금 사실 아주 관연도의 문제들은 구하기도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과거를 회귀했을 때 가장 구할 수 있는 거 어디였냐면 2007년도입니다. 2007년부터 2021년도까지 여기 거를 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아요. 한 14, 15회차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해설을 했습니다. 근데 경영 지도사는 참고로 3분야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인사, 노무관리 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노사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경영조직론입니다만 여기는 이제 조직행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요거를 끝낼 겁니다. 요걸 끝내고 경영조직에서 요걸 한 2분의 1 정도, 한 절반 정도 끝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왔을 때 노사관계 쪽 파트를 인사 걸로 할 겁니다. 요렇게 해서 전체 다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선정하는 데에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노무사에 동시에 같이 기출됐던 건 다 뺐습니다. 그건 어차피 기출문제 다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또 어떤 문제 다 뺐냐면요. 그냥 딱 봤을 때 우리 기본서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들은 다 뺐습니다. 그렇게 빼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겹치는 것들이 많고 비슷한 게 많고 그중에서 정말 보기 힘들었거나 혹은 우리 기본서에 있긴 한데 좀 우리 기본서에는 굉장히 작게 있는데 거기서 좀 물어본 것들 그런 거는 조금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이걸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5회차를 이렇게 진행할게요. 알겠죠? 자, 참고로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한 주 쉴 겁니다. 한 주 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제가 시사 주제까지 싹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타강사 모의고사 하는 2주차에 마지막 2번, 그러니까 전범위 모의고사 할 때 이때 제가 시사 주제를 알려준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 시험 범위가 포함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총 5번. 자, 그다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전지 같은 거 이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전체를 한번 좀 보고자 실제로 만드는 건데요. 역대 30회 기출되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 기본서 중심으로 재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서 인사노무관리 정석 체계 챕터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인사노무관리 개관부터 해서 마지막에 인사관리 기타 주제까지 총 이 전체 챕터를 역대 나왔던 모든 문제를 중심으로 쭉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들을 그냥 어디 나왔다 표시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나왔던 문제들의 키워드를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보면 1회차에 인사노무관리 이론사의 컨틴전시 이론, 상황이론이 나왔고요. 쭉 가보면 교육훈련관리에서 경력개발이 나왔고 임금관리에서 직능급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쭉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회차에 3문제가 나오니까 3개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4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소문제로 2개씩 딸려 나왔던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전부 다 3개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챕터 1장부터 마지막에 기타 주제를 제외한 국제 인사관리 여기까지 안에서 최대한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분류가 안 되는 것들은 기타 주제로 넘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안에서 제가 분리할 수 있는 대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딱 보시면
뭐가 중요한지가 눈에 탁탁 들어와요.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일단 인사관리가 역대 기출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고요. 바로 오른쪽에 모집 선발 관리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시면 당연히 임금관리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쭉 보시면 노사관계관리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노사관계관리는 최근 들어서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전반적으로 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보일 겁니다. 참고로 해당 파트에서 매년 연달아 출제되는 이런 노사관계관리론을 제외하면 연달아 출제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뭐가 나왔는지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올해는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좀 가볍게 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여성 인력 관리가 단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계속 말하지만 여성 인력 관리는 전체 흐름과 그 다음에 유리천장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무관리가 모든 인사관리에서 첫 출발점인데 직무관리에 보면 역대 기출이 분석과 평가를 동시에 물어보는 전체를 물어보는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에서는 그리고 직무관리에서는 나올 만한 게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소주제로 낼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실제 경영지도사 시험에는 요소비교법 오늘 시험에 나왔던 거 그게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두 번째 요소비교법과 점수비교법을 비교하는 법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소비교법과 점수법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참고로 인사 이동관리 기억나십니까? 우리 승진 그다음에 전환 배치 물론 승진 전환 배치 이게 다른 선생님들 책에는 교육훈련관리나 경력개발관리 쪽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아니면 제가 따로 뺐을 때는 아직까지 승진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승진도 한 번쯤은 기다려 볼 만하다. 여성 인력 관리랑 인사 이동 관리는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주제는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뭐가 나올지 잘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때는 요걸 펼쳐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경영 조직론도 오늘 드릴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자, 이제 3기부터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남짓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봤던 시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 예시 답안을 조금 더 좀 꼼꼼하게 적으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쯤 오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한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구체적인 디테일은 적을 필요가 크게 없어서 뭐 안 적었지만 제가 이걸 왜 출제했고 그리고 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이 예시 답안에 관련된 내용을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문제 1번에 요소 비교법을 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출제 팁에 직무관리 파트에서 20일에 이거 예시 답안 보시면 됩니다. 예시 답안. 예시 답안 첫 번째 페이지. 자, 예시 답안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출제 팁을 보시면 직무관리 파트에서 20일에 직무 분석의 활용 부분이 출제되고 난 후에 약 10년간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한 번쯤 나올 법한 시기가 됐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거기 적혀있죠. 경영 지도사 시험에 요소 비교법을 단독 주제로 시험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평가 파트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그게 요소 비교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해당 주제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참고로 제가 인사평가에서도 한번 시험을 내긴 했습니다만 인사평가에서는 단독 주제로 낼 만한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발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발스를 수종보안 발전시킨 보스까지, 거기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일단 요소비교법 오늘 한번 써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소비교법과 점수법도 함께 비교하는 것도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거 우리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한 페이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 카페에다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냥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점수법과 요소비교법 두 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소비교법 그래서 문제 낸 거고요. 쭉 보시면 제가 중요한 포인트에는 다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문제 2번 들어갈게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은 50점짜리 문제인데요. 자, 보면 개인적으로 작년에 전략경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략경영 파트가 또다시 출제되리라는 생각은 좀 크게 없긴 합니다만 하지만 제가 아까 나눠드린 그 전체 기출되어 있는 그 전도를 보면 연달아 출제된 적이 과거에는 좀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파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전략 작년에 윤리치 쪽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이거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도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전략경영과 인사관리 파트는 30회 노무사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뭐로 나왔냐면 자원 기반 관점과 여기에 따른 인사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뭐 행정적 역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1회 노무사 시험에서는 일단 제 생각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기출 문제를 패턴을 분석해 보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연속해서 출제된 사례가 아직 없어서 비중은 낮아 보이나 혹시 뒤통수 맞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공부는 대충이라도 좀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경영조직론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마일즈 앤 스노우의 그 전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공격 전략, 뭐 방어형 전략 기억나죠? 분석 전략. 근데 경영조직론을 하지 않는 친구들 마일즈 앤 스노우 전략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일즈 앤 스노우 전략도 사실 우리 인사 전략에 한번 넣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역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경영조직론 하는 친구들은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전혀 볼 필요 없고 그냥 그 내용 똑같이 올릴 거니까 전혀 볼 필요 없고 그냥 안 하는 친구들만 마일즈 앤 스노우 전략도 여기에 넣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됩니다. 문제 2번이 크게 소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1번 문제를 물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의 세 가지 뭡니까? 원가 우위, 차별화, 집중화 이 세 가지를 일단 정확히 알고 있는 나를 먼저 물어본 거예요. 왜? 이걸 알아야 그 다음번에 나온 2번 문제를 여기에 대입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 일단 제가 이걸 전체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서 차별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 그걸 물어본 거고 사실 내용은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쭉 관련된 거 적으시면 되고 넘겨서 여러분들 10페이지를 보시면 자, 사례 한번 볼게요. 이 사례가 뭐라 적혀 있었던 거냐면요. 그 문제 사례가 자, 제가 그냥 이야기해 볼게요. 거기 보면 1980년대 때 기아 자동차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렇죠? 기아 자동차가 소형 승합차라는 그거에 거의 독보적인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 때 기아가 대량 생산 체제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굉장히 원가 우위에 그 대량 생산이 가능했는데 그러다가 2000년대 1997년 IMF를 넘어서면서 2000년대 초반이 될 때쯤에 기아가 사실 망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워낙 이제 우리가 이게 약간 고유 명사처럼 돼버려서 현기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현대 기아 자동차. 실제로 현대 기아 자동차의 사명이 현대 기아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옛날에는 현대 자동차랑 기아 자동차는 전혀 다른 회사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합쳐진 거. 2000년대 초반에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를 해요. 그런데 초창기에 인수했을 때만 해도 사실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현대자동차의 지금 정몽구 회장 맞나? 그 사람이 이제 그 밑에 아들이 정의선 부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머리 좀 삐끼진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성이 대단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사업성이 대단한 사람. 사실 재벌 3세 중에 좀 제대로 된 놈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재벌 3세 중에 정말로 제대로 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정의선 이 사람은 참 사업력도 대단하고 굉장히 추진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기아 자동차의 전무이사로 들어가면서 뭘 선언하냐면 디자인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미 약간 그 우리나라에서 한 40대, 50대들의 일종의 국민차의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까지 이미지가 올드 이미지가 좀 강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기아차도 거기에 맞춰서 약간 구닥다리 혹은 굉장히 덤핑식의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면 이건 약간 겹친다. 그래서 아예 황골탈퇴를 해서 완전 쇄신을 해서 20, 30대 젊은 층을 한번 겨냥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디자인 경영이라는 걸 추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세계 3대 디자이너 중에 한 명 슈나이더라는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CDO라는 직책을 만들어요. 이게 Chief Design Officer라 그래서 최고 디자인 담당자인데 이 사람이 와서 사실 이 사람이 만든 역작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차 좋아하시는 분들 알 텐데 아우디의 TT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스포츠카. 그걸 그 사람이 디자인했어요. 이 사람이 와서 실제로 최초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그 디자인의 백미가 K5입니다. K5가 그 당시 나왔을 때 혁신적이긴 했어요. 디자인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굉장한 차별성을 낳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존의 1980년대 기아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뭘 추구하고 하는 거냐면 원가 우위 전략, 대량 생산을 통한. 그다음 2000년대 이후의 기아 자동차는 바로 그렇죠. 남과는 다른 어떤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여기 포인트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그 인사관리 교과서에 여러분들은 자주 보지 않겠지만 그래도 꽤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배종석 교수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앞에 그 막 아테네 학당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이상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참 사례가 좀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3기 문제 좀 제대로 내야 되니까 막 한참 찾다가 책을 이것저것 찾다가 배종석 교수님 책을 한참 찾다가 전략 파트에 이 내용이 있어서 이게 되게 괜찮아서 제가 약간 각색해서 낸 문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문제 2번의 2번 문제는요. 핵심은 딱 하나다. 뭐다? 1980년대에는 원가 우위 전략. 그러면 원가 우위 전략을 펼친다라고 쓰고 우리 기본서에 보면 원가 우위 전략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 적으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2000년대에는 차별화 전략이 중심이 된 거고 거기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역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 문제 3번. 자, 문제 3번 한번 보면요. 웹 기반 모집입니다. 아마 많이들 못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걸 찔러야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27회죠. 27회 공익 노무사 시험에 뭐가 나왔냐? 바로 모집 선발 관리에 인공지능 AI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 나왔을 때 전부 다 허가 찔렸다고 했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요. AI 인공지능 모집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야? 뭐 이딴 것까지 나와? 이랬지만 사실 AI 모집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3인공조 책에 저 뒤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AI에 관련해서 한 2페이지 정도 할애를 해서 써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웹 기반 모집이 있어요. 웹 기반 모집. 사실 웹 기반 모집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세대 그리고 제 세대에도 사실 너무나 일반화된 일반적인 모집 방법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서 모집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 갈 때도 요즘에 진학사 그 다음에 UA, 어플라이 이런 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저도 그거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학교 실제로 가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저 같은 나이 세대도 이 웹 기반 모집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긴 해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왜 냈냐? 자, 잘 봐요. 저번에도 한번 슬쩍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인사관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이런 시사 주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답안으로 쓰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웹 기반 모집입니다. 왜요? 잘 봐요. 코로나19에서 핵심은 뭐냐? 비대면입니다. 그럼 비대면으로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정말 우리한테는 올드하긴 하지만 책에서는 이게 최신 기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 기반 모집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웹 기반 모집은 이 자체로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어떤 시사 주제에 한번 접목해서 쓸만한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사 주제가 소설 쓰라고 나온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사 주제의 답은 기본서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그 시사 주제가 그 기본서 안에서 뭘 가리키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시험의 관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작년도 30회 노무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그걸 기본서에서 답을 찾자면 어디로 가야 되냐? 결국 직장 내 괴롭히면 문제가 되는 거네. 그치?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 인력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파트 기본서에서 따지자면 인간관계 유지관리 파트가 해답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인사관리가 최근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서 영향을 준 인사관리 영역 중에 모집 선발 관리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건 웹 기반 모집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I 같은 그런 뒤통수 때리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웹 기반 모집도 이거 분명히 제 기본서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다 봐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웹 기반 모집입니다. 제가 그런 말들을 지금 제가 설명한 말들이 출제 팁에 다 적어놨어요. 제가 수업을 혹시나 시간이 없어서 못할까 봐 그래서 다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웹 기반 모집까지 하시면 됩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경영지도사 인사노무관리 기출문제를 오늘 1회차를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 인사노무관리. 여러분 지금 저랑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인사노무관리 경영지도사 문제를 같이 공부하며 여러분들은 200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약 한 14, 5개년 정도를 다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본서나 노무사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쓸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뺐어요. 그거는 여러분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제외하며 여기 있는 것들이 정말 독특하게 좀 보기 어려웠던 것들이에요. 그것만 볼게요. 근데 보면 정말 기도 안 차는 문제들도 몇 가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근데 할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펼치세요. 자, 오늘 나눠준 거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거
이 자료 있잖아요. 요거 2탄이 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2탄이 나가면 호치키스 빼서 그 2탄까지 붙여서 하나로 해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제목을 빼고 문제부터 해서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걸 빼서 이렇게 다시 뭉쳐 놓으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경영지도사 인사노무관리론 기출문제입니다. 기존의 노무사 기출문제를 전부 다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 문제를 분석해봤을 때 양쪽에서 서로 겹쳐지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다? 아, 인사에서 나왔던 게 경영지도사에 나올 수도 있고 경영지도사에 나온 게 인사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28회차에서 단체 협약에 대해서 그때 기능 그 세 가지 물어봤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단체 그 협약했던 거. 그걸 만약에 경영지도사 시험을 먼저 봤다면 그 문제 맞췄을 겁니다. 왜? 경영지도사는 그것보다 약 한 8년 전에 먼저 나왔어요. 문제가 똑같이. 예. 그럴 때 맞추면 완전 다들 그 당시에 그 3번 문제가 다들 불이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만약에 경영지도사 문제를 한번 보고 들어간 친구라면 그리고 그 답을 알고 들어갔다면 그 문제는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써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에 합격했겠죠, 사실. 예.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0.1%의 확률이라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꼭 볼 겁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자, 경영지도사 인사노무관리 기출문제 첫 번째. 직무중심 인사 시스템과 도입을 위한 운영 전략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비슷한 문제가 우리 사실 시험에 비슷하게 한번 있긴 했어요. 자, 근데 한 번만 봅시다. 자, 문제 보면 직무중심 인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중심으로 인사 관리를 하겠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저 한번 봐요. 이거 사실 우리 책에 뭐 이거에 대한 모범 답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얼마든지 써낼 수 있는 게 한번 봅시다.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를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러면 인사 관리를 쓴다. 그러면 인사 관리의 전반적인 거 물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야. 직무를 중심으로 하되 인사 관리의 전반적인 거 물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좋냐? 자, 봐요. 첫 번째, 인사 관리의 전반적인 거 물었을 때 쓰기 가장 좋은 여러분들 패턴이 뭡니까? 그렇지.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측면에 쓰는데 그럼 첫 번째,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건 결국 가장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최우선 선결 조건입니다. 왜? 그래야 직무의 내용과 자격 요건을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전혀 이게 좀 새로운 문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직무 중심으로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인사 시스템으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측면을 써야겠다. 일단 그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 단계를 거쳐가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뭐냐? 직무 중심이다. 아, 그러면 직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이것들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직무 중심으로 그걸 알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그렇지? 여러분, 직무 분석의 결과물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알아야죠. 뭡니까?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직무 기술서에는 뭐와 뭐가 담겨 있습니까? 직무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렇죠. 그 일을 맡을 자격 요건, 인적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직무 명세서는 그 둘 중에 뭐가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죠? 자격 요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게 잘 되어 있다면 그럼 요걸 바탕으로 이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하면 될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봐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렵지 않아. 자, 봐. 확보 측면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무 중심으로 한다? 그럼 봐봐. 일단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의 내용과 요건을 찾아. 그리고 이것들을 뭘 합니까? 서열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놔. 그렇죠? 그럼 직무의 가치가 결정됐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확보할 때 이걸 직무 중심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첫 번째, 직무 명세서나 직무 기술서에서 말하는 자격 요건 중심으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돼요? 뽑으면 되겠지. 첫 번째. 맞습니까? 두 번째. 하나 더 써볼까? 만약 하나 더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뭡니까? 직무 평가를 했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직무 간의 서열 결정이 돼서 중요한 직무와 아닌 직무가 나오겠죠. 그럼 사람 뽑을 때에도 중요한 직무의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정규직으로 뽑고 아닌 사람은 어떻게? 비정규직 뽑아도 되겠네. 여러분 이거 다 배웠던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그치? 다만 그게 책에 명시적으로 답의 형태로 안 나와 있을 뿐이지 이제 여러분들 저랑 함께 이 정도 공부했으면 아 이걸 이렇게 한다라는 거 많이 해봤잖아. 연습해봤잖아. 그쵸?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개발. 이것도 쉬워.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을 뽑았고 난 뒤에
당연히 직무 중심으로 개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바로 직무에서 요구하는 인적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적합한 능력과 스킬 관련된 것들을 직무 중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렇죠. 그게 뭐가 됩니까? 교육 훈련의 목적이 되고 그게 필요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됩니다. 보상 측면은 뭐 씁니까? 너무 잘 알십니다. 뭡니까? 직무고. 그렇죠.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핏 봤을 때 와,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절대 아닙니다. 자, 한번 봅시다. 빠르게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바쁠 것 같아서 웬만한 거 다 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줄 치지 말고 그냥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직무 중심 인사 시스템과 도입을 위한 운영 전략에 대해서 논하시오. 여러분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1분만 잡소리 한 번만 하면 조금 수업이 빠를 거예요. 3기는요. 사실 3기 보통 다른 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충 그냥 그 시험이 거의 주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대충 그냥 해설만 좀 해주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는 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3기 1시간도 정말 좀 알차게 보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짧은 기간 동안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많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1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쫙쫙쫙 따라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자, 직무 중심 인사 시스템 도입과 이를 위한 운영 전략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직무 중심 인사 시스템이라는 건 직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기반해서, 그치?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여기에 기반하여 인사 관리의 여러 기능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인사 관리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넘어가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 자,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직무 중심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직무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써주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 그렇죠? 넘어갈게요. 직무 관리 다음에 그 다음 여기 아닌가? 맨 밑에 확보. 자, 이제 지금부터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로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 봅시다. 확보. 쉽습니다. 어떤 사람 확보하면 됩니까? 직무 분석을 통해 각각의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능, 지식, 능력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면 됩니다. 개발, 뭡니까? 해당 직무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신장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가 당연히 직무 분석에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요건 중심으로 교육 훈련시키면 돼요. 오케이? 자, 이거는 제가 같이 공부하려고 적은 거라서 그 밑에 그런 이제 그 핵심이,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개발의 대상이 되는 역량을 공통 역량, 기능 역량, 직무 역량으로 적어 놨으나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돼.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못 쓸 거야. 시간이 없어서. 근데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적은 거라서 최대한 좀 상세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평가. 자, 평가 보시면 맨 밑에 줄에 평가는 사전에 정해진 규칙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 된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뭡니까? 직무에서 각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되는 것들을 얼마나 달성했는가? 그걸로 보면 될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보상 뭐 있습니까? 직무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에서 대표적인 보상 방법이 바로 직무급이다. 그래서 그 직무급에 대해서 쭉 적어주면 됩니다. 뭡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거 쭉 적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 사실 얼핏 딱 봤을 때는 와,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요거 패스. 그 다음 두 번째 저성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 노무사에서 이건 나왔어요. 고성과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죠, 맞죠?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온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그 이슈가 몇 개 있는데 그게 고성과자, 저성과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몰입 조직 뭐 이런 거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노무사 시험에는 고성과자 관련된 것들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성과자에 대한 어떤 케어 혹은 거기에 대한 그 매니지먼트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경영지도사는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기출이에요, 기출. 예. 그래서 저성과자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답을 다룬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개념을 따로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봅시다. 저성과자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방법, 그리고 저성과자 관리에 있어서 장애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사실 이거는 경영 지도사 시험은 총 6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2문제는 30점이고 4문제는 10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약수령이라서 굉장히 짧게 적으면 되는 건데 저는 그거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이걸 서술형으로 썼을 때 최대한 풀어 쓴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건 공부한다 생각하고 보면 돼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고성과자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관리 기법과 이런 것들은 실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저성과자가 없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설 한번 봅시다. 그냥 가볍게 서설 그냥 한번 읽어볼게. 사회 경제적 급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민간 공공조직은 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조직 구성원은 통상적으로 업무 성과와 보유 역량을 기반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고성과자와 그 다음에 중간 성과자 그리고 저성과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노무사 기출문제에서는 바로 고성과자에 해당되는 A 플레이어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시험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 저성과자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이게 경영지도사 시험에 나온 겁니다. 참고로 노무사 시험에서는 왜 저성과자 문제가 별로 안 나왔냐면 실제로 저성과자는 기존의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냐면 별로 어려울 거 없이 저 사람들 잘라버리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성과자 쪽은 주로 이탈 관리랑 주로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별로 사실 관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회사는 간단하게 이 사람들을 잘라버리는 걸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고성과자들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중간 성과자들을 교육훈련 개발을 통해서 업시키는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경영지도사 시험에서는 저성과자 문제가를 기출이 됐고 참고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성과자도 사실은 쉽게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쌤, 그러면 왜 노무사 책에는 전부 다 저성과자 이야기는 잘 안 하고 다 잘라버린다 그래요? 그건 바로 노무사 과목 자체가 어디서 수입됐습니까? 미국.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의 시장이 유연한 곳에서 이 학문이 발전했고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한 정도로 가져오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노동 환경에는 맞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문제들을 봤을 때 이런 시사적인 주제들을 접목해서 나온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성과자 관련된 것도 한번 정리해 놓으면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면 자, 일단 A 플레이어와 B 플레이어와 C 플레이어가 뭐냐? 쉬워요. A 플레이어는 뭐냐? 그 밑에 보면 핵심 인재를 말하고요. B 플레이어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 기반이 되는 집단이고요. 마지막으로 C 플레이어는 업무 성과와 역량이 기대 수준 이하로 낮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집단입니다. 자, 참고로 이런 게 그림에 있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제할당법이라는 걸 설명을 했을 때 만약에 A 플레이어는 바로 상위 한 15%, 10% 정도 되는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B 플레이어가 한 이 정도 가장 절대 다수가 되고 마지막 하위 성과자는 C 플레이어 이 정도에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상위, 중간, 하위 그룹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 A 플레이어와 B 플레이어와 C 플레이어를 나누는 거는요. 그 위에 그림 보시면 역량과 성과입니다. 여러분 잘 봅시다. 여기서 보면 당연히 A 플레이어는 역량도 높고 성과도 높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C 플레이어는 다 낮아요. 근데 B 플레이어는 역량이 높지만 성과가 낮은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역량이 높은데 성과가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이야기했나? 그렇죠. 예, 그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방향과 한 4시 방향이 이 두 개가 다 B 플레이어. 그렇죠? 그럼 잘 봐. 세로축의 성과는 뭐냐? 요거는 바로 현재예요. 현재.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냐? 그건 현재잖아. 그렇지? 그런데 가로축의 역량은 뭡니까? 미래. 그렇죠. 미래. 그래서 결국 성과는 낮지만 역량이 높은 사람은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잘 교육훈련 시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A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교육훈련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고 반면에 성과는 높은데 역량이 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당장 우리 회사한테 돈은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 잠재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줄 필요는 좀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요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다음 그 밑에 내려갈게요. 자, 그 밑에 보면 여러분들 따라서 있는 그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저성과자란, 자, 저성과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저성과자란 개인의 업적이 자신에게 주어진 요구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고 미래 성장을 위한 보유 잠재력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저성과자 관리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잠깐 보면요. 첫 번째는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냥. 소수의 핵심 인재만으로 조직의 성과가 높아진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기업이라는 건 본래 구성원 전체의 시너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A 플레이어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으면 관리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A 플레이어와 다수를 차지하는 B 플레이어까지가 해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부정적 파급 효과 확산 방지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나중에 저 밑에 보면 5번이랑도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2번과 5번이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성과자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성과가 낮아. 회사에서 당연히 대우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간 늘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동료들 중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항상 매사의 회사 생활에 긍정적이고 항상 적극적이면서 밝은 사람들은 그런 동료로서 되게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회사 가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 아유, 죽기 싫다. 뭐 이러면서 그냥, 예. 팀장님한테 팀장님 뭐 시키면 나 그거 못하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옆에는 가기 싫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심리적인 감정은 전염이 돼요. 마치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러죠? 코로나처럼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성과자들을 잘 관리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며 이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그 기운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면서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되냐? 아이씨, 쟤도 안 하는데 나 하지 말까?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요즘 대학교가 좀 그래요. 요즘 대학을 제가 강의하러 가보면 제가 특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안 해요. 그냥. 자, 여러분들 지금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예? 뭐 이러고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왜 안 하니 물으니까 저만 안 하나요? 얘도 안 하고 얘도 안 하고 얘도 안 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부정적인 게 서로 전염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는 결국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방치했다가는 잘하는 애한테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번과 5번이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다음 3번에 성과주의 조직 문화 구축과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 관리자급의 수가 이미 항아리 형태인 조직 구조가, 자 보세요. 현재 지금 조직 구조가 항아리 형태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많은 거야. 근데 나이가 들고 이들이 승진을 해가며 밑에 사람은 적은데 이들이 계속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위에 이 사람들 나가고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옆피라미드 모양. 그렇죠? 이 굉장한 문제가 돼. 굉장한. 그래서 중간 관리자급의 수가 이미 항아리 형태의 조직 구조가 점점 옆피라미드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사람을 데려오는 걸 입구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데려오는 입구 전략에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모집 선발할 때는 공을 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면 만약 연공급 체계에서는 이들의 그 임금을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출구 전략이 정말 중요한데 그 출구 전략을 좀 잘하기 위해서라도 저성과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잘 관리해서 아닌 사람은 적절하게 빨리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비대칭한 모습이 안 나오겠죠. 오케이? 이런 것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오늘날 우리 저성과자를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쭉 나중에 시간 되시다면 읽어보시면 되고 넘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성과자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디 이제 논문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굉장히 학술적으로 잘 적어놔서 이제 가지고 온 내용인데 한 번만 볼게요. 그냥. 자, 저성과자 관리 방법입니다. 저성과자 관리 방법. 말씀드린 대로 서양의 학문에서는 저성과자는 어떻게 잘라버리라고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최악의 방법에는 퇴출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3번에 저성과자 관리 방법의 첫 번째 줄. 저성과자 관리 방법은 크게 역량 개발 접근법과 퇴출 접근법이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퇴출 접근법이 뭐냐?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 서양의 거의 대부분의 책은 퇴출 접근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탈 관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성과자도 잘 개발해서 한번 키워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현실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법이 나와요. 자,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자, 첫째 줄 한번 쭉 다시 읽어볼게. 자, 퇴출 접근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고나 경력 전환 지원,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지, 이것도. 경력 전환 지원 방식은 퇴출 접근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성과자 관리의 목적이 단순히 성과가 낮은 사람을 찾아내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자, 중요하죠. 저성과자 관리는 우선적으로 역량 개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미국 교과서에 가장 많이 있는 일단 퇴출 접근법이 뭔지 가볍게 설명하고 근본적 해결책인 그 밑에 있는 역량 개발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퇴출 접근법부터 한번 볼게요. 퇴출 접근법. 이게 G에 이거 바이탈리티 커브, 이거 옛날에 제가 시험에 한번 슬쩍 한번 냈어요. 그렇죠?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강제 할당법이라 해서 이 문제에서 낸 거거든요. 자, 보면 퇴출 접근법이라는 거 뭐냐? 자, 두 번째 줄에 실적이 탁월한 상위 20%의 임직원에게 임금을 인상, 스톡옵션, 승진 등의 방법으로 보상하고, 그 다음에 중위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상위 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하위 10%는 뭐 하는 겁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이 형태를 실제로 스포츠에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여러분들 전부 다 축구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보면요, 그해 1년 동안 시즌을 쫙 돌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위 3개 팀인가? 걔네들은 자동으로 2부 리그로 강등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부 리그에서 1등과 걔네들이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형적인 퇴출 접근법이에요. 못하면 무조건 내려보내는 거. 그게 퇴출 접근법. 하지만 이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역량 개발 접근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봅시다. 자, 역량 개발 접근법이라는 건 결국 저성과자들을 버리지 말고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볼게요. 경력 개선 프로그램의 첫 번째인데, 첫 번째, 그냥 읽어볼게요. 역량 개발 접근법에 따른 저성과자 관리에는 경력 개선 프로그램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는 저성과 원인이 현 직무에 대한 수행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사람 자체가 현 담당 직무에 적합하지 않아서인지, 이게 PJ Fish라고 그러죠. 우리 배웠던 거. 조직의 핵심 가치와 개인의 사고 체계가 융합되지 못해서인지 등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 이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저성과자에게 적합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거죠. 이들이 열심히 해서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한번 기회를 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억나십니까? 꽤 이제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이게 물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원리를 설명하자면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 성과급제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테일러식이라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성과급이라는 원래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성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임금이 이렇게 주어질 텐데 원래는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비례돼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고성과자들은 열심히 할 수 있으나 저성과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잘라가지 않습니까? 그 기억나십니까? 이거랑 똑같아. 그들한테 너무 어려운 걸 자꾸 던져주지 말고 그들에도 조금 할 수 있는 걸 좀 던져줘서 작은 것부터 계속 키워서 조금 체력을 키워서 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그게 경력 개선 프로그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 밑에 고용 조건 변화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냐? 밑에 보시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직급 및 보상 체계를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남자분들 군대 그 육군훈련소 거기 가면 훈련소 있을 때 아마 요즘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 아주 특수한 소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신비클럽이라고 그래서 혹시 아십니까? 신비클럽이 뭐냐? 신병의 비만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도 비만인 애들이 거기 들어오면 사실 얘네들이랑 다른 그 분대 애들을 같이 섞어서 이제 그 체력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아무래도 좀 덩치가 크고 좀 체격도 그거 하니까 달리기를 하면 못 따라오거든요,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걔네들을 제외하고 얘네들끼리 일단 돌려서 1, 2, 3단 등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 애들끼리만 따로 모아서 운동장을 돌립니다. 다만 실제 일반 애들이 한 10바퀴 돌 걸 걔네들은 몇 바퀴? 한 4바퀴만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몸이 조금 체중이 빠지면 그럼 어떻게 하냐? 계속 올리다가 나중에는 일정 적정 몸무게가 되면 일반 소대로 편입을 시킵니다. 이런 거. 저성과자들을 애초부터 일반인들과 같이 저 고성과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이 애초부터 그냥 아예 못 따라오니까 관심이 사라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만 따로 모아서 한번 관리를 해서 올려보자라는 게 그게 마지막에 있는 고용 조건의 변화 방식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저성과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저성과자가 뭔지 설명했고요. 두 번째, 거기 보면 아까 첫 번째 저성과자가 뭔지 설명했고, 두 번째 저성과자가 왜 관리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 번째는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퇴출접근법과 역량개발법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안 했냐? 그건 바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장애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온정주의 문화입니다. 이 사람을 저성과자라고 낙인 찍기에는 미안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이러한 조직 문화에서는, 이러한 조직 문화가 바로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예요. 이러한 조직 문화에서는 저성과자를 선정해도 전직, 공고사직, 해고와 같은 강력한 인사상의 조치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씨,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평가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정하지 않은 평가 시스템으로 C라고 만약에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과연 그게 진짜 옳은 평가인가? 그 타당성의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않아요. 첫 번째, 평가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뭐 큰 비중을 차지하냐? 저성과자 관리를 못하는 이유. 그 다음 세 번째, 저성과자들을 따로 모아서 분류하고 그들을 따로 교육하면요, 가장 크게 반발할 사람들이 누구냐? 노조입니다. 예, 실제로 삼성증권이 이런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지점에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과차장급에서 평균 실적 이하인 사람들을 쫙 리스트를 뽑아요, 인사팀에서. 그리고 난 뒤에 그걸 사장한테 줬더니 사장이 뭐라고 하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본사로 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저 지방에 전라도에 있는 사람도 보내고 대구에 있는 사람도 보내고 다 보내요. 그리고 그들을 아주 큰 이런 강당에다가 앉혀놓고 하루 종일, 쉽게 말해서 반성문 쓰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간 사람을 그 안에 가둬놓고 조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8시간 동안, 한 달 동안 반성문 써보세요. 미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절반이 어떻게 되냐? 자발적 퇴사를 합니다. 예,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삼성이니까 가능했죠. 왜? 노조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반발 안 했는데, 만약 그런 행동을 다른 회사에서 했다? 만약 현대차에서 했다? 난리 날걸요. 난리 납니다. 절대 투자 이러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노사관계 이슈 때문에 사실 저성과자를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 네 번째, 낙인 효과입니다. 한번 저성과자로 지목받게 되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큽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만약에 저성과자를 위한, 이제 여기까지가 문제점이었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경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첫 번째,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라. 세 번째 줄 보시면 회사마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기 성과 면담 피드백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 저성과자 위험군 풀을 관리하고 2회 이상 사전 경고 단계를 통해서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저성과자라고 낙인되자마자 잘라버리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기회를 주자라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평가 시스템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저성과자라고 분류되는 걸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자. 올바른 평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됐습니까? 넘겨서. 자, 저성과자 관리가 일회성에 그쳐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연히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빨리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 절대적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밑에 줄 보시면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절대적 시간을 최고 경영자 확보해 줄 필요가 있겠죠. 확보해서 제도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게 저성과자에서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의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경영 지도사에서 물었던 답은 이것보다 훨씬 적게 써도 돼요. 하지만 이걸 많이 쓴 이유가 저성과자 전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수육답 풀로 적은 겁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됐죠? 넘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넘겨보시면 직무공유제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공유제. 이거 잡쉐어링이라고 그러죠. 잡쉐어링. 자, 직무공유제의 개념과 직무공유제의 장단점을 각각 3가지씩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요거 왜 가져왔냐면요, 요거 우리 기본서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본서는 직무공유제를 아주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단점을 여러분들께서 채우라고 그냥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기본서에 펼쳐보시면 잡쉐어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페이지 202페이지. 페이지 202페이지 보시면 우리 그 용어로는 직무 분할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개념 위주로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 202페이지를 가셔서 거기에 여러분들 이 장단점을 함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나왔던 문제라서 이런 것도 기억해 놓자라는 취지에서 가져온 거니까 정리만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건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여러분들 이건 좀 독특하죠. 보면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인 역량. 자, 우리 역량은 배웠어. 우리 역량은 배웠는데 그 역량을 5가지 구성 요소를 설명을 하고요. 역량 모델을 수립할 때 활용되는 행동 사건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법에 대해서 논하라 그랬어요. 자, 참고로 행동 사건 면접이라는 건 사실 이건 우리 책에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문제에서 물었는 게 역량의 개념과 그다음에 5가지 구성 요소를 물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역량이 뭐냐 이건 알죠. 자, 역량이란 조직에서 커다란 업적을 실현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렇죠? 넘겨서 역량의 특징은 실천 가능해야 되고 역량은 측정할 수 있어야 되며 역량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개발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구성 요소가 우리 책에는 없었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가져온 건데 역량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자, 이러한 남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질이라고 하는 역량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 첫 번째, 스킬입니다. 뭐냐?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렇지. 자, 봐요. 역량이라는 게 뭐라고? 남과는 구별되는 그 사람만이 가진 고성과를 낼 수 있는 독특한 특질이래. 그럼 거기에 뭐가 처음에 포함되냐? 그 역량 안에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단 스킬,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치? 그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스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요거. 두 번째. 지식입니다. 그렇죠? 특정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뭐라고? 축적된 정보를 일단 요것도 역량의 구성 요소가 되고요. 세 번째, 자아 개념인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태도나 가치관도 이 역량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네 번째, 특질. 일관성 있는 반응도 역량의 구성 요소고 마지막으로 목표를 향해 방향을 제시하는 동기도 역량의 구성 요소입니다. 5가지 구성 요소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경영 지도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의 5개가 이걸 물었던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5가지 개인 내적 특성 중에 지식과 스킬은 비교적 가시적이면서 표면적 특징을 가지는 반면 즉 1번과 2번 지식과 스킬은 실제로 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3, 4, 5번의 자아 개념과 특질과 동기는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반면 자아 개념이나 특질, 동기는 인간의 내면의 위치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즉 지식과 스킬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개발 육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기나 특질과 인간 내면이라는 건 실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야 뭐가 부족한지 뭘 개발해야 될지 눈에 다 들어올 텐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의외로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역량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상 지식과 스킬에 거의 한정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나머지 그 밑에 있는 3가지는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러한 역량이란 건요,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행동 사건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BEI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1번. 자, 행동 사건 면접이란 평가 역량에 대한 피평가자의 과거 경험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지금 있는 이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혹시나 굉장히 난처한 의사결정을 했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딱 듣고 뭐냐? 아, 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의 자질과 역량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적혀있는 BEI라고 하는 사건 면접법이라는 건요. 단순히 어떤 시험지를 준다거나 혹은 설문지를 주고 거기에서 쭉 적어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했던 행동을 기반으로 이 사람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쭉쭉 추출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게 행동 사건 면접법인데 넘겨서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행동 사건 면접법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심층 면접 기법입니다. 다른 것과는 다르게 심층 면접 기법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특징은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피평가자의 행동 사례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행동사건 면접법에서의 기본 전제는 바로 어떤 사람이 과거에 취했던 사고 및 그 다음에 행동 방식은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심층 면접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즉 그 사람의 역량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뭐냐?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동에서 얼마든지 그 역량을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계속 과거에 뭘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걸 실제 여러분들 면접 볼 때, 회사 취업할 때, 면접할 때도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물어봅니까?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당신이 살아오면서 엄청난 압박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피면접자가 네,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전에 편의점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때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주치 폭행을 하려고 했었던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피면접자가 오케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딱 들어보면 이 친구가 지금 우리가 뽑으려는 사람이 영업직인데 영업직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역량이 있는지를 바로 그 과거 사건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뽑아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실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이 행동사건 면접법의 가장 대표적인 실시 방법이 스타 모형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거기 보시면 과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일단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situation, 그래서 S. 그 다음, 그 상황에서 실제로 수행했던 과제나 역할이 무엇이나 네가 거기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뭘 했는데 무슨 역할이었는데 그게 task, 그래서 T. 그 다음, 당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 피평가자가 취했던 구체적인 액션은 뭐였냐? 그래서 A. 마지막으로 그 조치 결과 어떤 리절트 결과가 있었냐? 그래서 이걸 STAR, 스타 모형이라고 합니다. 행동 사건 면접법의 실시 방법의 대표적인 순서 스타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교수 체계 설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수 체계 설계. 자, 사실 이 모형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과한 모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교육학에 나옵니다. 교육학. 실제로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시는 분들의 교육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교육학에서 교수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자, 가끔가다 우리 뒤통수 치는 문제들이 나와서 그래서 경영 지도사에 나온 것들 중에 참 웃긴 문제이긴 하지만 한번 보자라고 가져온 건데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 노무사 시험에 인사관리에서 나온다면 이거 어디 나올까요? 그걸 기억해 봅시다. 어디 나올까요? 그렇지, 교육훈련.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겠죠. 교육훈련에서.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여러분들 교수체제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교수체제 설계. 여기서 여러분들 교수라는 건 실제로 진짜 그 학교의 프로페서, 그 교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수, 뭡니까?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방법. 네.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 체제를 설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르치는 방법 설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교수 체제 설계를 구성하는 5가지 단계인 A, D, D, I, E 요 분석,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이라는 게 뭐냐?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은 교육 연구와 이론에서 유출된 원리를 토대로 교수 설계에 관련된 일련의 요소들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배열하는 것입니다. 뭐 어렵네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야. 여러 가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면 효율적인지 연구를 하고 이론적으로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개발된 것들을 어쨌든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될 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연구한 이론을 어떻게 과정으로 학생들한테 전달하면 가장 효율적인 건지 그 방법론을 만드는 게 그게 지금 이야기했던 교수 체제 설계라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 이 시험의 핵심은 암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 암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혼자서 막 분석을 해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반복해서 누적 반복을 하면 굉장히 기억력이 오래 간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누적 복습법이라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그럼 그걸 실천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첫 번째, 오늘치를 공부하고 난 뒤에 다음날 배우면 연달아서 하고 3일치 이렇게 보고 3일치가 끝나면 앞에 거 버리면서 그 다음 간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가르치는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난 뒤에 그걸 어떤 과정으로 잘 전달했을 때 효과적인지를 그걸 설계하는 게 바로 지금 이야기했는 교수 체제 설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ADDIE 모형입니다. 한번 볼게요. 별로 안 어려워요. 봅시다. 자, 여기서 ADDIE라고 적혀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분석 (analysis랑) 두 번째 설계 (디자인), 세 번째 development (개발), 네 번째 이제 implementation 즉 실행,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평가 (evaluation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첫 번째 봐요. 자,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잘 전달할 것인지 그 모형을 설계하는 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은지를 일단 첫 번째 분석합니다. 일종의 교육 니즈 분석. 그래서 그걸 분석 과정이라고 합니다. 분석 과정은 교육 니즈를 진단하는 분석, 요거 진단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현재의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를 파악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단계가 분석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분석 과정에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니즈를 파악했죠. 그러면 그 니즈를 바탕으로 뭘 하냐? 이제 교육 과정을 어떻게 전달할지 전체 설계,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계 과정. 교육 과정의 전체적인 설계도를 그려내는 과정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교육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지 쭉 설계하고 나면 그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떤 방법을 쓸 건지를 구체적으로 써야겠죠. 그게 뭡니까? 거기에 밑에 있는 디벨롭먼트 개발입니다. 설계 과정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즉 전반적으로 전체 디자인이 됐다면 그 안에서 실제로 수업에 사용할 교재, 보조 교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전체 디자인이 끝난 거야. 그럼 어떻게? 실행.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실행한 게 제대로 됐는지 평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이게 좀 혹시나 안 와닿을까봐 그냥 제가 그냥 가져온 사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제가 만든 거. 제가 뭐냐면 봐요. 첫 번째, 제가 노무사 시장에 처음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효율적으로 강의를 전달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체계 학습법을 어떻게 설정을 할까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제가 먼저 한 게 뭐냐? 분석입니다. 지금 이 노무사 현재 시점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떤 수업을 원하는가? 그걸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장 처음 들어왔을 때 당연히 저도 타 강사분들이 어떻게 강의했는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실제 학생들을 좀 만나서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게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들었죠. 그 과정이 전반적으로 뭡니까? 분석 과정이야. 그래서 그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 노무사 시장에서 지금 인사관리나 이런 경영학 관련된 과목들은 경영학스럽지가 않고 그냥 닥치고 암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제대로 된 원리로 설명을 해주는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학생들의 니즈 분석이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이런 게 아직까지 여기 강의가 없구나. 그런 강의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가 있구나라는 걸 파악한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파악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드디어 전체 커리큘럼을 설계 디자인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자, 결국 신림동의 가장 일반적인 설계 디자인이 뭐냐? 연기, 1기, 2기, 3기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걸 운영을 할 건가? 연기 때는 학생들이 일단 처음에 진입을 하는 거니까 그냥 무작정 많은 걸 알려주기보다는 인사 노무 관리론이라는 하나의 학문의 전체 큰 틀의 이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사례 중심으로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하는 게 좋겠다. 그게 연기했던 거. 그 다음 두 번째, 그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이제 기초적인 체력이 세워졌다면 거기에서 1기에서 조금 더 심화 과정의 개념들을 거기다 얹어주면 좋겠다. 그게 1기. 그 다음 2기 때 들어가서는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보는데 그때 이제 뭘 하는 게 좋을까? 결국 시험은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이다. 그래서 2기 때 기출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기 때는 나머지 시사 주제 같은 것들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제가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그 디자인을 하고 나면 실제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제 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세 번째 뭡니까? 디벨롭먼트입니다. 제가 그래서 연기부터 3기까지 전체 4단계 커리큘럼을 머릿속에 딱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 연기에 쓰는 교재를 집필하고 1기에 쓰는 교재를 쓰고 2기에 쓰는 거 쓰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각종 교재 그 다음 첫 번째
그다음 제가 두 번째 뭐였냐? 교재 다 쓰고 난 뒤에 연기 때는 최대한 쉽고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시각적 그런 자료들을 쓸 것인가. 그래서 저기 있는 저런 전자칠판 저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설명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디벨롭먼트. 구체적으로 뭘 이제 교재를 쓰고 어떤 교보제를 쓸 것인가. 그걸 정하는 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네 번째 뭐 합니까? 제가 여기 와서 실제로 뭐 하고 있어요?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이제 3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나름 머릿속에 저 사람과 함께 1년간 강의했는데 어땠다? 진짜 비용심 별로였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마지막 이밸류에이션 평가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ADDIE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DDIE 방식은 별거 아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제대로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디자인하는, 전체 설계하는 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예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넘겨서 교육훈련에 있어서 행동 모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behavior modeling. 이것도 우리 기본서에 있어요. 근데 왜 가져왔냐? 역시 좀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세히 한번 적어보려고 가져온 거예요. 자, 행동 모델링 어디 있냐면요. 잠깐만요. 이것도 찾아드릴게요. 기본서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먼저 찾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어디냐면요. 296페이지. 기본서 296페이지 보시면 행동 모델법, behavior mode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책에서는 개념과 장단점 정도밖에 없는데 그걸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 시험은 경영지도사 시험은 우리 노무사에 있는 거 정도만 써도 돼요. 10점짜리 문제라서. 근데 제가 좀 자세하게 적고 싶어서 아주 자세하게 좀 적어 놨던 거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 정도 하면 전체 끝났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경영지도사 문제는 끝을 내도록 하고요. 잠깐만 기출문제 하나만 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300페이지. 정신없다. 자, 300페이지. 여러분, 그 경영 지도사 문제는요, 제가 지금 자료를 드렸잖아요. 그쵸? 그거를 집에 가서 꼭 지금 제가 거기 선정된 문제만큼은 꼭 제가 준 그거 모범 답안을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한 15개년치의 문제라면 사실 90문제 안에서 정말 우리 기본서랑 우리 기출에서 안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만 엑기스로 뽑은 게 지금 저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만큼은 꼭 봐야 돼요. 나머지는 우리 기본서나 기출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직능급의 개념과 장단점을 쓰시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예. 그 다음 또 대표적으로 발스의 개념과 그 다음에 개발 절차, 그리고 거기에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것들이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 다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끼고 정말 엑기스만 뽑은 거니까 저건 집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출문제 하나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지속 가능 경영 한 번만 보겠습니다. 300페이지. 자, 여러분들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지속 가능 경영 이 문제는 노무사 시험에 언제 출제된 거냐면요.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언제냐? 2009년도에 나왔어요. 2009년도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쌤, 왜 우리 기본서에는 지속 가능 경영 이 파트, 이 관련된 개념이 여기 우리 기본서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안 넣은 이유가 지속 가능 경영은 더 이상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험에 시사적인 주제들 중에 정말 그 시대에 핫해서 그때만 나오고 안 나올 것 같은 것들은 안 나와요. 이제 그런 거는.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걸, 기본서라는 건 횟수가 바뀌어도 늘 변함없는 일종의 클래식 같은 거예요. 클래식. 예.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들이 거기서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 너무 난잡하게 다 들어가면 기본서가 너무 난잡해져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뺀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건 이 당시에 핫했던 거지 지금에 와서 핫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근데 나왔던 거니까 한 번쯤은 보자라고요. 한 번쯤은. 자, 봅시다. 지속 가능 경영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지속 가능 경영,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 지속 가능 경영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뭐라고? 그렇지, 아주 좋은 말이었어. 지속 가능 경영의 가장 대표적인 경영 형태가 친환경 경영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뭡니까? 단순히 기업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함께 윈윈해서 지속 가능한, 즉
지금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 세대에게까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친환경 경영이 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투명한 정도 경영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실제 지금 굉장히 부정한 방법들 중심으로 오늘만 살기 위해서 정말 그런 행동을 계속했다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삼성의 다음에 올 후계자들한테는 그 삼성이라는 회사가 몇 년 뒤에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모든 것들이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 가능 경영을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들어갈게요. 첫 번째, 지속 가능 경영의 등장 배경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부터 줄을 긋겠습니다. 기업들은 환경이나 사회적 측면에 찾으셨습니까? 지속 가능 경영 등장 배경의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거기서부터 줄을 긋게요. 기업들은 환경이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성찰 없는 지속적인 성과 창출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속 가능 경영은 그 고민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앞쪽에 읽어보시면 전통적인 경영은 뭐냐? 단순히 무조건 많이 생산해서 무조건 많이 파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상관없이.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함께 가기가 어렵고 오래 롱런할 수 없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우치면서 드디어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지속 가능 경영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지속 가능 경영의 개념이 뭔지 한번 끄겠습니다. 자, 조금 기니까 같이 한번 꺼봅시다. 첫 번째 줄. 지속 가능 경영이란 자, 줄 계속 끌게요.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자원을 보전하고 확충하는 방식으로 기업, 조직 또는 국가의 운영을 선도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관계자들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정부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고객. 또 누가 있습니까? 뭐라고? 사회단체. 가능하죠. 사회단체도 가능하고 또 정말 중요한 게 안 나왔어 지금. 지역 말고. 이해관계자. 사실 제일 지속가능 경영이고 나발이고 이 사람이 이해관계자로 제일 중요하죠. 기업에서는. 뭡니까? 고객 이야기했고. 뭐라고? 투자자를 뭐라 그러죠? 유식한 말로? 주주. 뭐라고? 짠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의 대표적인 게 주주, 고객, 정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기업 경영이라고 했을 때 이해관계자의 첫 순위는 여러분 입에서 탁 튀어나올 때 주주가 나와요. 주주가. 예, 그게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니까요. 예전에는 주주만 바라봤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 하도 이제 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고객, 그다음에 이런 거, 정부 이런 거 생각한 거지. 아니요. 무조건 제1은 주주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아무리 다양하게 기업의 목적이 변했다 그래도 기업의 불변의 제1의 원칙은 뭐냐? 무조건 이윤극대화입니다. 경제적인 목적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볼게요. 자,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다시 한번 줄을 긋겠습니다. 기업이 계속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치 제고의 대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 제고의 대상도 변했다. 오케이. 즉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 제고의 대상이 되는 즉 이해관계자들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 과거에는 주로 이해관계자들이 누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거의 주주,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게 점차 오늘날로 넘어오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주에서 고객,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부,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것까지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줄은 긋지 말고 방금 줄 끈 거 바로 두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초창기 보이십니까? 초창기 동그라미. 초창기에 동그라미만 쳐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의 끝에 보시면 하지만 다음에 이후 보입니다. 이후 보이십니까? 이후에만 동그라미. 그 다음 마지막 문단에서 첫 번째 보시면 현재는 보입니까? 현재는 그 현재 동그라미.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봐요. 한번 그냥 쭉 봅시다. 초창기에는 뭐냐? 자, 이해관계자들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초창기에는 주주와 임직원 등 기업의 내부의 사람들이 가치 제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후 지역 사회와 경쟁사 등으로 대상이 내부에서 외부로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부에서 외부로 바뀐 게 아니라 여전히 내부 사람들도 바라보지만 외부 사람도 플러스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외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 경영이나 기업의 시민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다가
더 발전해서 현재는 앞으로 우리 이제 뒤를 따라올 미래 세대와 생태계가 가치 제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후손들, 그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이해관계자로 우리가 고려 대상이 된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이게 지속 가능 경영의 일단 개념이었습니다. 넘겨서 자, 볼까요? 지속 가능 경영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 경영에서 뭐가 구성 요소가 되냐? 거기 보면 자, 괄호 1번에 경제적 수익성 줄 긋고 2번에 환경적 건전성 줄 긋고 3번에 사회적 책임성 줄 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속 가능 경영의 주요 구성 요소가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성입니다. 근데 봐,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첫 번째 있어요? 그렇지. 아무리 환경을 고려하고 뭐 지역사회를 고려해도 기업은 존재의 근원이 뭡니까?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 창출.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은 아무리 어떤 일이 발생해도 경제적 이윤 창출 없이는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제적, 거기 보면 수익성이 제일 첫 번째 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 뭐냐면 경제적 수익성의 첫 번째 줄의 끝에 보시면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 줄 것 같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지속 가능 경영의 첫 번째 경제적 수익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환경적 건전성입니다. 이거 뭡니까? 뭐 당연히 환경을 잘 지키자는 거죠. 첫 번째 줄. 환경적 건전성을 위해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면서 경제적 성과를 제고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냉장고랑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제가 뭐였냐면 프레온 가스였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 프레온 가스가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 신이 주신 획기적인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공해도 없고 아무런 피해도 없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냉매제로 너무 좋은 역할을 해주니까 그 당시 기술로는 프레온 가스가 이건 정말 신이 주신 물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에어컨을 막 돌렸는데 어느 순간 지구에 관측되는 자외선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뭐 별로 바뀐 게 없는데 라고 해서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프레온 가스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를 하는 물질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봐요. 과거에 우리가 기업 경영을 생각을 하면 프레온 가스가 지구의 오존층을 뚫든 말든 지금 현재 기업의 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 바꿀 필요도 없이 계속 파는 게 맞아. 원래는. 그렇죠? 하지만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그 소비자가 어떻게 봅니까? 저런 기업 거는 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큰 타격을 입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제 그런 냉매제가 다 바뀐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런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회적 책임성입니다. 그렇지. 기업이 잘 된 거는 물론 오너 일가나 거기 기업의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 기업이 잘 된 데에는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잘 되는데 여러분들이 미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 물론 너가 잘나서 돈 많이 번 거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거기에 일조한 건 그 소비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책임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다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책임성은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는 경영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요. 준법 경영 줄치고 다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인권 경영 동그라미 그 줄치고 인권 경영,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줄 보시면 사회 공헌 활동까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법을 준수하고 그다음 인간적인 권리를 잘 존중하면서 마지막으로 사회에 공헌 활동을 하자. 오케이, 요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가 뭐냐?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봐요. 지속 가능 경영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이건 진짜 경영학이에요. 경영학. 근데 이 시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사 노무관리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거기에 회계도 있고 재무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많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사는 그러면 지속가능 경영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지속가능과 인적 자원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한 번만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인적자원관리의 개념인데 첫 번째 줄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속가능 경영 안에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속가능 회계도 있고 지속가능 마케팅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줄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는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확보, 개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고와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결국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 관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그럼 지속 가능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 과제는 뭐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잠깐만 볼게요. 자, 봐. 회사가 지속 가능 경영을 해야 된대. 그럼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위에서 봤는데 자, 지속 가능 경영의 세 가지 요소가 경제적 수익성,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뭐 있습니까? 환경적 건전성, 그 다음 마지막에 사회적 책임성이에요. 그렇죠? 그럼 볼게. 첫 번째, 인사관리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인사관리에서? 사실 인사관리가 돈 버는 부서입니까? 아니잖아. 사실 그래서 인사관리는 지속 가능 경영에서 경제적 측면은 뭔가 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사관리 측면에서 환경적 건전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없지. 맞아. 없는 게, 그렇지. 이게 맞아요. 사실은. 뭐, 기껏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프린트 조금, 그렇죠. 이면지 씁시다. 뭐, 이 정도가 끝이겠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주로 연구개발 부서가 주로 하는 거예요. 경제적 관련된 거는. 환경 관련된 부서는 주로 마케팅 부서나, 이것도 뭐 연구개발 부서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겠죠. 주로. 그렇죠? 그럼, 인사관리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있는 사회적 책임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준법 경영도 사실 좀 맞지 않고 이건 거의 주로 법무나 혹은 전략팀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사회공헌활동 정도는 좀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가장 여기서 핵심이 되는 인사관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인권경영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종업원들을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간적 권리를 대우해주면서 부려먹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4시간, 17시간씩 잠 안 자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면서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런 삶을 풍요롭게 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게 그게 인사관리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지속가능 경영에서 인사관리가 할 수 있는 건 핵심 포인트가 뭐다? 바로 이 사람들이 회사 생활에서 잘 유지될 수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 뒤쪽에 나오는 답안들이 다 뭐 나오냐면요. 인간관계 유지 관리나 혹은 근로생활의 질과 관련된 것들이 뒤에 답이 다 나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지속가능 인적자원관리 핵심 과제부터 일단 잠깐 볼게요. 거기 보면 두 가지가 핵심 과제인데 첫째 줄 끌게요. 구성원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인사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핵심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 자, 둘째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겨서. 둘째, 첫 번째 줄. 구성원들을 무엇보다 존중하는 인사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종업원들이 회사 안에서 근로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했던 것들이에요. 뭡니까? 아래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사관리 방법이 뭐 있습니까? 종업원 건강 증진 프로그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이런 것들.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 다 했던 거잖아. 그렇죠? 그래요. 이게 마지막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요거 다 했던 거니까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 경영도 잘 봐요. 지속가능 경영도 결국은 회사가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다 유명했던 시사라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회사가 말 그대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해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인사관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답이라는 거죠. 사실 앞쪽에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된 개념들을 못 썼다고 할지라도 이 뒤쪽에 있는 종업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이런 혹은 또 뭐 있습니까? 종업원 후원 프로그램이나 워라밸 관련된 거 이런 것들 혹은 근로생활의 질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뒤쪽에 쭉 나왔다면 아마 이 당시에 이 회차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시사 주제가 나와도 그 시사 주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네, 기본서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인사관리 기출문제 한 3문제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것도 매 회차마다 하나씩 이렇게 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 동안 좀 빠르게 해야 돼서 조금 바쁘긴 했는데 다음 주에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페에 제가 시험 범위 그 좀 수정해서 다시 올렸거든요. 아마 어젠가 엊그젠가. 예, 그래서 혹시 안 본 친구들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